오랜만에 맞는 고향집의 익숙한 냄새였다. 5년간의 혹독했던 군 생활. 특히 최전방 부대에서의 숨막히는 근접 전투 훈련을 마치고 막 전역한 강태식은 무거운 군장을 내려놓기도 전에 현관으로 달려나왔을 어머니 생각에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군복 대신 편안한 사복을 입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리라. 그것이 그가 지난 5년간 간절히 바랐던 유일한 소원이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태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집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담배만 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 유리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유리야.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다. 유리의 길고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은 마치 짐승이 물어뜯은 것처럼 아무렇게나 잘려나가 있었고 교복 위에는 형형색색의 페인트가 아무렇게나 뿌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고 짓밟으려 한 것처럼 그녀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깊은 공포와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유리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더욱더 서럽게 울기만 했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다.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켰다. 지금은 분노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리의 옆에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유리는 오빠의 손길에 화들짝 놀라며 더욱더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익숙한 오빠의 천을 느끼고는 와락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흐흑.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유리의 울음소리는 처절했고 그녀의 작은 몸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식은 그런 동생을 가만히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 그는 동생 앞에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괜찮아. 유리야. 이제 오빠가 왔으니까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한참 동안 동생을 달랜 후 태식은 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부모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며칠 전부터 동네 불량배 몇몇이 유리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괴롭히기 시작했고 어제 하굣길에는 골목길로 끌고 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유리의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고 페인트를 뿌리며 조롱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했다.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그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져서 유리를 찾아와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태식은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5년간의 군 생활, 특히 인간의 가장 어둡고 폭력적인 단면들을 마주해야 했던 최전방에서의 경험은 그를 보통의 25 청년과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분노를 통제하는 법을 알았고 목표를 설정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놈들 이름이랑 얼굴, 기억나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세요.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님은 아들의 그런 모습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이름, 생김새, 그리고 주로 어울려 다니는 장소까지. 태식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날 밤, 태식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놈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몸속에는 여전히 국가와 국민을 지키던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 그의 여동생 유리가 있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녀에게 이런 끔찍한 상처를 준 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용 배낭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군 시절 사용했던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중에서 검은색 특수장갑 한 켤레와 단단한 군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그의 움직임을 도와줄 작은 야간 투시경을 꺼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군사작전을 위한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태식의 눈빛은 그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조용했던 귀향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다음 날 아침,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강태식은 동생 강유리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낮은 흐느낌과 유리의 간헐적인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태식은 차마 방문을 열지 못하고 문고리만 만지작거렸다. 어젯밤, 만신창이가 된 동생의 모습을 본 이후로 그의 머릿속은 오직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만 했다. 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고 그놈들의 만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야만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유리는 침대에 웅크린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딸의 옆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하세요.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태식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거실로 나왔다. 유리, 괜찮은 거예요? 모르겠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저렇게 울기만 하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태식은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리한테는 제가 직접 물어볼 테니 잠시만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에서 어떤 결연함을 읽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태식은 다시 유리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동생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유리야, 오빠 왔다. 이제 괜찮아. 오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오빠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리는 이불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태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생을 달랬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강요나 다그침도 없었다. 오직 동생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리의 작은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이불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알아. 오빠가 다 알아.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만 이야기해줘. 오빠는 내 편이야.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유리는 마침내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공포로 가득 찬 눈동자. 태식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껴야 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유리의 이야기는 두서 없었고 중간중간 울음 때문에 끊기기도 했다. 하지만 태식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동네 골목길에서 몇몇 불량해 보이는 남학생들에게 이유 없는 시비를 당했고 어제 하굣길에는 그들에게 붙잡혀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끌려갔다고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리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마구 자르고 온몸에 페인트를 뿌리며 조롱하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유리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그놈들 몇 명이었어? 얼굴은 기억나. 태식이 조용히 물었다.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하지만 목소리는 기억나.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팔에 용문신이 있었어. 용문신. 태식의 머릿속에 첫 번째 단서가 입력되었다. 혹시 그놈들이 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 아니면 너를 괴롭힌 이유 같은 거라도? 유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냥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고. 건방지다고. 그리고 오빠 이야기도 했어. 군대 간 오빠가 뭐 대단하냐고.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태식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놈들은 단순히 유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경고였다. 또 다른 건 없어.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 그놈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했던 말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거라든지. 태식은 마치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관처럼 침착하고 냉철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유리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다. 유리는 한참을 더듬거리며 기억을 짜내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중에 한 명이 황룡파라고 적힌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들 구역에서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황룡파. 태식은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아마도 동네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불량배 조직이거나 혹은 그 비슷한 것일 터였다. 태식은 더 이상 유리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잘했어, 유리야. 네가 용기 내서 이야기해준 덕분에 오빠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푹 쉬고 빨리 예전처럼 밝은 모습 되찾아야지. 응. 유리는 오빠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은 동생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거실로 나온 태식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결의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유리가 언급했던 단서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용문신, 황룡파 라이터, 그리고 군대 간 오빠. 그는 자신의 군용 배낭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 마치 작전 계획을 세우듯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황룡파라는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조직의 핵심 멤버들과 그들의 아지트를 알아내는 것,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마리 늑대처럼 번뜩였다. 그의 잠자던 야성이, 그리고 지난 5년간 그의 몸속에 각인된 전투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전역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분노한 수호자였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동생 강유리에게서 얻어낸 몇 가지 단서, 용문신, 황룡파 라이터, 그리고 군대 간 오빠에 대한 언급들은 강태식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되고 분석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거나 분노에 몸을 떠는 나약한 오빠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의 모든 감각은 마치 최전방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던 시절처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부모님께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유리가 끔찍한 일을 당했던 동네 외곽에 버려진 공사장이었다. 그는 마치 사건 현장을 감식하는 수사관처럼 공사장 주변을 샅샅이 살피며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범인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주로나 혹은 그들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아주 미세한 흔적들까지. 하지만 이미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비까지 내린 뒤라 특별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는 공사장을 벗어나 유리가 언급했던 황룡파라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동네 파출소를 찾아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량배 조직이나 우범자들에 대한 정보를 문의했지만 경찰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학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흔한 일이고 무슨 파라고 할 만한 거창한 조직은 없어요. 그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태식은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발길을 돌렸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태식은 직접 발로 뛰기로 했다. 그는 동네에서 가장 허름하고 음침한 골목길들을 찾아다녔다. 불량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는 PC방, 당구장, 혹은 값싼 술집들을 기웃거리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거나 황룡파나 용문신에 대한 정보를 흘리며 반응을 살폈다. 그는 자신의 외모를 최대한 평범하게 위장했고 말투나 행동 역시 어수룩한 동네 청년처럼 보이려 애썼다. 며칠 동안의 탐문 끝에 그는 마침내 황룡파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동네 상가 뒤편의 낡은 폐건물을 아지트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냈다. 그들은 주로 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작은 불량 서클이었지만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그 악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 격인 아이가 팔에 용 문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태식은 그 폐건물 주변을 며칠 동안 밤낮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이미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생존하는 법을 익힌 상태였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출입 시간과 인원, 그리고 행동 패턴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유리가 언급했던 인상착의와 대조해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순찰을 돌던 동네 자율방범대원에게 불심 검문을 당할 셔츠하기도 했고 황룡파 일당 중 하나와 골목길에서 정면으로 마주치기도 했다. 하지만
태식은 특유의 침착함과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들을 역이용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아주 미미하게나마 각인시키려 했다. 이 구역에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아주 작은 경고의 메시지처럼 며칠 뒤 태식은 황룡파의 핵심 멤버들과 그들의 리더 격인 용문신을 한 아이의 신상까지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리더는 김도훈이라는 이름의 고등학생이었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5-6명의 또래 아이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들은 주로 밤늦은 시간에 폐건물에 모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고 때로는 약한 아이들을 끌고 와 괴롭히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한 태식은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을 터였다. 그는 그들에게 유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공포와 절망감을 안겨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군용 배낭에서 검은색 특수장갑과 단단한 군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작은 야간 투시경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수술 도구를 다루듯 침착하고 정교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어떤 비장한 결의마저 느껴졌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그는 사냥을 시작할 것이었다. 먹잇감은 이미 정해졌고 사냥터는 익숙한 동네 골목길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사냥꾼보다 더 집요하고 잔인한 포식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뛰고 있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의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사냥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유리를 위한, 그리고 정의를 위한 그의 거룩한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식은 어둠을 틈타 황룡파의 아지트로 알려진 폐건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고 그의 모든 감각은 예리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섣불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주변에 몸을 숨긴 채 내부의 상황을 살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 안에는 분명 동생 유리를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혔던 놈들이 있을 터였다. 태식은 그들의 숫자와 무기 소지 여부, 그리고 주변 지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작전 계획을 가다듬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그놈들을 모조리 박살 내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철저하고 계산된 응징이어야만 했다. 유리가 겪었던 공포와 수치심을 그놈들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느끼게 해줘야만 했다. 다음 날 저녁 태식은 황룡파의 리더 김도훈이 자주 나타난다는 동네 뒷골목의 한 당구장을 찾아갔다. 그는 평범한 동네 청년처럼 어슬렁거리며 당구장 안으로 들어섰다. 아니나 다를까. 당구대 몇 개를 차지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무리들 속에 팔에 용문신을 한 김도훈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유리가 언급했던 황룡파 라이터를 가진 녀석도 함께 있었다. 태식은 조용히 그들 옆 당구대에서 혼자 당구를 치기 시작했다. 그의 침착하고 여유로운 태도에 김도훈 일당은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태식이 몇 번인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거나 혹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듯한 발언을 하자 마침내 그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야, 너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여기서 알짱거려. 김도훈이 잔뜩 인상을 쓰며 태식에게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5-6명의 무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태식은 당국 휴대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입계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리고 있었다. 그냥 동생 일 때문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네 동생이 누군데? 김도훈이 비웃듯 물었다. 강유리, 며칠 전에 너희들한테 몹쓸 짓을 당한 아이지.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살기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김도훈과 그 일당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하고 불량한 태도로 돌아왔다. 아, 그 계집애 오빠라도 되는 모양이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가 뭘 어쨌는데. 김도훈이 뻔뻔하게 되물었다. 모르쇠로 나올 줄 알았다. 태식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이미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도. 김도훈은 태식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야. 너 군대 갔다 왔다더니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모양이구나. 우리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그의 말이 끝나자마셔 옆에 있던 녀석 하나가 태식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더 맞기 싫으면. 하지만 태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밀친 녀석의 손목을 번개처럼 낚아채 비틀었고 녀석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도훈 일당은 당황하며 태식을 둘러쌌지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차마 먼저 달려들지는 못했다. 태식은 그들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다시 김도훈을 향해 말했다. 나는 너희들처럼 비겁하게 여자애 하나 괴롭히는 그런 쓰레기들과는 달라. 너희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생각은 없어. 다만 너희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거다. 그리고 다시는 내 동생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만약 또다시 내 동생을 괴롭히거나 내 가족들을 위협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장담 못할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그 어떤 협박보다 더 무겁고 섬뜩했다. 김도훈은 태식의 눈빛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어설픈 양아치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진짜 배기의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다. 이 새끼가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야. 우리가 황룡파야. 황룡파 내까진 놈 하나쯤은. 황룡파 태식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깟 동네 양아치들 모임 이름 한번 거창하군. 하지만 명심해도 용이 아니라 그냥 미꾸라지 몇 마리가 꿈틀대는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미꾸라지들은 곧 아주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다. 태식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유유히 당구장을 빠져나왔다. 김도훈과 그 일당들은 차마 그를 뒤쫓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거친 욕설만 내뱉을 뿐이었다. 그들은 태식의 경고를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체 모를 불안감과 함께 태식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당구장을 나온 태식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이미 김도훈이라는 자의 그릇과 황룡파라는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그들은 그저 허세와 폭력으로 뭉친 별 볼 일 없는 양아치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늑대 소굴은 이미 파악되었고 두목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포식자의 포효를 똑똑히 들려주는 일뿐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당구장에서의 첫 번째 탐색전을 마친 강태식은 김도훈과 황룡파 일당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만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고 태식이라는 존재를 그저 여동생 일에 분노한 평범한 오빠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이자 태식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날 밤부터 태식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황룡파의 핵심 멤버들 중 가장 약한 고리부터 하나씩 끊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낮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멤버들의 이동 동선, 주로 어울리는 장소, 그리고 개인적인 약점들까지 파악해 두었다. 첫 번째 타깃은 유리가 언급했던 황룡파 라이터를 가지고 있던 녀석 박철민이었다. 그는 주로 밤늦게 동네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술을 마시곤 했다. 태식은 며칠 동안 그의 뒤를 밟으며 행동 패턴을 분석했고 마침내 완벽한 기회를 포착했다. 늦은 밤 박철민이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태식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박철민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태식의 주먹이 번개처럼 그의 복부를 강타했고 박철민은 억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태식은 쓰러진 박철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그의 귓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지. 박철민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다시 한번 내 동생 눈앞에 나타나거나 혹은 내 가족들을 위협하려 한다면 그때는 내놈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할 거다. 알겠나? 태식은 박철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의 주머니에서 황룡파 라이터를 꺼내 두 동강 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귓가에 한마디 더 속삭였다.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도 똑똑히 전해. 다음은 너희들이라고. 박철민은 공포에 질려 오줌까지 지릴 지경이었다. 태식은 그런 그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한번 셔츠어 보고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다음 날 황룡파 아지트에는 박철민의 처참한 모습과 함께 태식의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분노하며 태식을 찾아내 복수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며칠 뒤 두 번째, 세 번째 멤버가 똑같은 방식으로 처참하게 당하고 나자 그들의 기세는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태식의 사냥 방식은 치밀하고도 잔혹했다. 그는 결코 그들을 죽이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이 유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는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들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어떤 녀석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인 흔적을 남기기도 했고 어떤 녀석에게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심어주기도 했다. 그의 숨겨진 칼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황룡파 내부에서는 공포와 함께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멤버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김도훈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몰려다니며 위세를 과시하지 못했고 밤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숨어 지내기 바빴다. 한때 동네를 주름잡던 그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태식은 그 모든 상황을 어둠 속에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목표, 바로 김도훈뿐이었다. 그는 김도훈에게 가장 큰 공포와 절망감을 안겨줄 완벽한 덫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김도훈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파악해둔 상태였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싸구려 자존심과 함께 그가 몰래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였다. 태식은 그 두 가지를 이용하여 김도훈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며칠 뒤 태식은 김도훈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 여자친구가 위험하다. 살리고 싶으면 오늘 밤 12시 유리가 당했던 그 공사장으로 혼자 와라. 김도훈은 메시지를 받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태식이 어떤 인물인지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에 그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약속 장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자친구에 대한 걱정과 함께 태식에 대한 증오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약속된 시간. 김도훈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어둠에 잠긴 공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듯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가 긴장하며 주위를 살피는 순간 등 뒤에서 태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구나. 김도훈, 내 여자친구는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라. 다만 오늘 밤 너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태식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사신의 목소리처럼 섬뜩했다. 김도훈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셔츠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다. 내까진 놈이 나한테 뭘 어쩔 수 있는데 나는 황룡파 두목 김도훈이야. 태식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황룡파 두목 웃기지 마라. 너는 그냥 내 동생을 괴롭힌 쓰레기일 뿐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식은 번개처럼 김도훈에게 달려들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늦은 밤, 버려진 공사장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음산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김도훈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작은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혹시라도 자신을 도와줄 황룡파 아이들이 주변에 숨어있지는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박철민을 비롯한 핵심 멤버들이 지난 며칠간 정체 모를 누군가에게 차례로 처참하게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제 그들 중 누구도 김도훈을 위해 선뜻 나서려 하지 않을 터였다. 왔구나. 김도훈, 내 여자친구는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라. 다만 오늘 밤 너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강태식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사신의 목소리처럼 섬뜩했다. 김도훈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버티며 소리쳤다. 시발, 내까진 놈이 나한테 뭘 어쩔 수 있는데 나는 황룡파 두목 김도훈이야. 내 동생 연한테 한 짓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휘두르며 태식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하지만 그의 허세는 거기까지였다. 태식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황룡파 두목 웃기지 마라. 너는 그냥 내 동생을 괴롭힌 쓰레기일 뿐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식은 번개처럼 김도훈에게 달려들었다. 김도훈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태식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고 연이어 옆구리와 복부에 쉴 새 없이 강력한 타격이 꽂혔다.
5년간의 군 생활, 특히 최전방 부대에서 단련된 그의 근접 전투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주먹 하나하나에는 동생 유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도훈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가 꺼내 들었던 칼은 이미 태식의 발밑에 떨어져 있었고 그의 온몸은 극심한 고통으로 마비된 듯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태식을 올려다보았다. 태식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갑고 냉정했으며 그 안에는 어떤 자비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 동생 머리카락을 내 놈이 잘났나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도훈은 고통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으려 했지만 태식의 발길질이 그의 옆구리를 다시 한번 강타했다. 다시 묻겠다. 내 동생 머리카락 내 놈이 잘랐냐고.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철민이가. 김도훈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그저 옆에서 지시만 했을 뿐. 직접적인 가해는 박철민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이 했다는 것이었다. 태식은 그의 비겁한 변명에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래서 너는 책임이 없다는 건가? 그는 김도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뺨을 가볍게 몇 번 두드리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 놈이 직접 한 짓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도록 하지. 내 동생 몸에 페인트를 뿌린 건 내 놈이 맞나? 김도훈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잘했어. 솔직해서 마음에 드는군. 태식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옆에 놓여있던 페인트통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유리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아주 값싼 공업용 페인트였다. 내 놈도 한번 느껴봐야지. 내 동생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지. 태식은 페인트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담긴 끈적끈적한 페인트를 김도훈의 머리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다. 차가운 페인트가 그의 머리카락과 얼굴, 그리고 온몸으로 흘러내렸다. 김도훈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태식의 강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어때 기분이 좀 상쾌해지나 아니면 더러운 쓰레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인가? 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잔인함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김도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다. 하지만 결코 그를 죽이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그의 목적은 복수였지만 살인은 아니었다. 그는 김도훈에게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싶었다. 다시는 그 누구도 함부로 괴롭히거나 짓밟지 못하도록. 한참 동안 김도훈을 응징한 후 태식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경고했다. 다시는 내 동생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네 그 더러운 황룡파인지 뭔지 하는 쓰레기들한테도 똑똑히 전해. 만약 또다시 내 가족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장담 못할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지옥의 사신과도 같은 섬뜩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김도훈은 공포에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만 할 뿐이었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눈에는 오직 생존에 대한 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태식은 그런 그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유히 공사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옷에는 페인트 자국 하나 묻어있지 않았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과 함께 어떤 허탈함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과연 정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폭력이었을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동생을 지켰고 그 쓰레기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부모님을 한번 안아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어둠은 지나갔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도, 그리고 동생 유리의 인생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다. 그의 맘의 절규는 끝났고 이제 주먹의 정의가 실현된 후에 고요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그날 밤 버려진 공사장에서 강태식의 마지막 심판을 받은 김도훈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그는 태식이 떠난 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쓰러져 있다가 새벽녘 순찰을 돌던 동네 자율방범대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몸에는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온몸에 페인트가 뒤범벅된 채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다고 했다. 황룡파의 다른 멤버들 역시 태식의 경고 이후 자취를 감추거나 혹은 두려움에 떨며 더 이상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못했다. 그들이 동네에서 쌓아 올렸던 공포의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경찰은 김도훈과 그 일당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범죄 혐의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태식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처벌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던 것이다. 며칠 뒤 강유리는 오빠 태식의 부축을 받으며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방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 같은 절망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빠가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었다. 태식은 동생의 심리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부모님과 함께 매일같이 유리를 격려하며 그녀가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유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보면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태식 역시 그날 밤의 일이 남긴 무게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평범한 삶을 꿈꾸며 돌아온 고향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손에 피 대신 페인트를 묻혀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숨기거나 외면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단련시켰고 위기의 순간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준 힘이었다. 그는 이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유리는 심리치료와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그녀는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았다. 물론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의 짧았던 머리카락도 어느새 어깨까지 자라 있었고 그 위에는 어떤 페인트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태식은 동네 작은 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그가 군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함께 가르쳤다. 그의 진심 어린 가르침에 아이들은 그를 잘 따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은 매우 좋았다. 부모님 역시 아들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그들은 아들이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며 평범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에 깊은 안도감과 함께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어느 주말 오후, 태식의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집 앞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유리는 친구들과 함께 제잘거리며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님은 벤치에 앉아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태식은 그들 곁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더 이상 분노도, 복수심도, 그리고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의 행복만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불의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 또다시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군번줄은 이제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군인 정신과 정의감은 그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두 주먹과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태식은 그런 동생을 힘껏 안아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의 삶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록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흉터를 안고 더욱더 강인하게 그리고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그들만의 방식이었다.